한국이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일본 총리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늘 미국 그늘 아래 작은 나라로만 봤던 일본의 오만함이 결국 최악의 결과를 불러왔는데요. 북극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항로, 세계 물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그 프로젝트에서 일본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소외됐죠. 미국은 아예 일본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도쿄 총리실 국가안보국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 창밖으로 황혼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건물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어요. 외교해양전략 수석보좌관이라는 직함을 단 지는 3년쯤 됐죠.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했고 워싱턴에서 5년 일했습니다. 돌아와서는 줄곧 미일 동맹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어요. 제 책상 위에는 항상 3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습니다. 하나는 베이징 동향, 하나는 워싱턴 소식, 마지막 하나는 영내 정세죠. 저는 세계를 구조와 변수로 봅니다. 구조는 바뀌지 않아요.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동맹이 있죠. 변수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중국의 움직임, 러시아의 선택, 그리고 한반도 정세요. 한국은 늘 변수였어요. 독립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구조 안의 일부였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게 제 세계관의 토대였어요.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기본 전제였죠. 한국은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당하는 위치였습니다. 워싱턴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베이징이 압박하면 버티고 도쿄가 손을 내밀면 잡는 거였어요. 주도권은 없었죠. 그게 제가 본 한국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워싱턴이었습니다. 마이클이었죠. NSC 동아시아 담당이에요. 우리는 석 달에 한 번씩 통화합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판단을 조율하죠. 동맹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매일 대화하고 확인하고 맞춰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 그가 물었어요. 잘 지내고 있지. 저는 답했습니다. 요즘 베이징이 시끄럽지 않나? 북극 항로 얘기 들었어?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들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이 러시아랑 협력 강화한다는 거 아닌가? 그것도 있고. 그가 말했습니다. 근데 한국 얘기도 나오더라. 한국? 저는 반문했어요. 그쪽은 별 움직임 없지 않나? 겉으로는 그렇지.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자꾸 한국 얘기를 꺼내. 우리도 이상하다 싶어서 보고 있어. 저는 펜을 들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는데? 물류 협력. 마이클이 답했어요. 항만이랑 조선 쪽. 뭐 구체적인 건 아직 없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류라고요? 그건 경제 협력이에요. 정치적 이슈는 아니죠.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결국 우리 라인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독자 행동 못해요. 서울이 뭐라든 워싱턴 허락 없이는 안 움직이죠. 마이클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겠지. 그가 말했어요. 근데 요즘 베이징 반응이 묘해.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시내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구조 안의 일부일 뿐이죠. 중국이 아무리 접근해도 결국 미국 편입니다. 그건 바뀌지 않아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알아. 마이클이 답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 우리도 주시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었어요. 서울은 늘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워싱턴 눈치를 보고 도쿄와도 협조했죠. 독자적인 외교라는 건 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미국이라는 우산 아래 있으니까요. 그게 현실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최근 한반도 정세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외교부 동향도 평온했고 국방부도 조용했죠. 그냥 일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뭐 하나 튀는 게 없었어요. 평범했습니다. 모니터 하나를 베이징 뉴스로 전환했어요. 중국 외교부 브리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변인이 북극 항로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죠. 러시아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 속 대변인은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기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우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대변인이 답했어요. 구체적인 건 협의 중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의라고요? 한국이 중국과 뭘 협의하겠어요? 워싱턴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냥 외교적 수사일 뿐이었죠. 빈말이에요. 실제로 움직일 리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커피를 내리는 거였습니다. 집무실 한쪽에 작은 커피 머신이 있어요. 에스프레소를 2잔 추출했죠. 진하게요. 첫 모금을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아침 하늘이 깨끗했어요.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적인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러시아 극동 정세, 중국 군사 동향,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 하나씩 읽어 내려갔죠. 별로 특이한 건 없었습니다. 예상 범위 안의 움직임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통의 이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사이토였어요. NSC 안에서 가장 젊은 분석관이죠. 29살의 도쿄대 출신입니다. 영어도 유창하고 중국어도 하죠. 하지만 경험이 부족해요. 아직 세상을 단순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제목은 한국 방중 관련 참고 자료였습니다. 클릭해서 열었어요. 첨부 파일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통상교섭 본부장의 베이징 방문 일정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중국 상무부와의 회담 의제 초안이었죠.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의제 항목이 나열돼 있었어요. 물류협력 강화, 항만 연계 방안, 조선산업협력, 북극항로 공동활용. 마지막 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북극항로 공동활용이요. 사이토가 따로 표시해둔 거였어요. 저는 사이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2번 울렸고 그가 받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자료 봤어.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확정된 건가? 아직 협의 단계래요. 사이토가 답했습니다. 근데 중국 쪽 반응이 적극적이에요. 평소랑 다르다고 들었어요. 평소랑 어떻게 다른데? 보통은 한국 제안에 신중하게 반응하잖아요. 사이토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먼저 재촉하는 분위기래요. 빨리 구체화하자고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재촉한다고요? 그건 확실히 이상했어요. 베이징은 늘 여유롭게 움직였습니다. 급하게 구는 쪽은 항상 상대였죠. 근데 이번엔 반대라는 겁니까? 하지만 그래도 구조는 바뀌지 않아요. 워싱턴은 알고 있어? 제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사이토가 답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건 공개 정보뿐이에요. 비공식 채널은 확인 못했어요. 알았어. 저는 말했습니다. 계속 지켜봐. 근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마. 한국은 미국 카드야. 독자 행동 못해. 정말요? 사이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따로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착각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구조를 봐. 한국은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야. 워싱턴 허락 없이 중국이랑 뭘 하겠어. 그냥 외교적 제스처일 뿐이야. 실질적인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하늘이 맑았어요. 겨울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죠. 따뜻했습니다. 사이토는 아직 젊어요. 세상을 선으로 보죠. A가 B를 만나면 뭔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가 먼저예요. 한국이 아무리 중국을 만나도 결국 미국 울타리 아니에요. 그게 동아시아 질서였죠. 바뀔 수 없는 거였어요. 저는 이메일을 닫고 다음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사이토 보고서는 참고 사항으로 분류했어요. 총리 보고 목록에는 올리지 않았죠.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내내 다른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문제, 중동 정세, 인도 태평양 전략, 한국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중요한 행위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퇴근 무렵 마이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았어요. 한국 건 우리도 보고 있어. 별거 아닐 거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동의해.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걱정 없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죠.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베이징 출장이 잡혔습니다. 정례 협의였어요. 일본과 중국은 석 달에 한 번씩 외교안보 대화를 합니다. 형식적인 자리죠.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큰 충돌 없이 관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저는 하네다 공항에서 아침 비행기를 탔습니다. 베이징까지 3시간쯤 걸렸어요. 기내에서 회의 자료를 읽으며 준비했죠. 예상 의제는 뻔했습니다. 동중국해 문제, 북한 핵, 경제 협력, 매번 나오는 얘기들이었어요. 새로운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흐렸습니다. 스모그 때문인지 날씨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회색빛 하늘이 도시를 덮고 있었어요. 중국 외교부에서 나온 직원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죠. 베이징 거리는 넓었습니다. 6차선 도로가 쭉 뻗어 있었어요. 빌딩들이 높았고 사람들이 많았죠. 차는 30분쯤 달렸습니다. 회의 장소는 다오위타이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영빈관이에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건물이었죠. 보안 검색을 거쳐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리웨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 부국장이에요. 저보다 5살쯤 많았죠.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은 무덤덤했죠. 오랜만입니다. 리웨이가 악수를 청했어요. 손이 차갑더군요.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통역사가 양쪽에 한 명씩 있었어요. 차가 나왔습니다. 녹차였죠. 뜨거운 김이 올라왔어요.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동중국해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센카쿠 열도 문제였죠. 일본은 다오 위다오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리웨이가 중국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라는 주장이었어요. 저는 일본 입장을 반박했죠.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예상한 대로였어요.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북한 핵 문제로 넘어갔어요. 이것도 매번 하는 얘기였죠. 중국은 대화를 강조했고 일본은 압박을 주장했습니다. 평행선이었어요. 접점이 없었죠. 리웨이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저한테 고정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찻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갑자기 왜 한국 얘기가 나오죠? 회의 의제에도 없었어요. 북한 얘기는 나왔지만 한국 얘기는 계획에 없었죠. 어떤 의미로 물으시는 건가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리웨이가 답했어요. 일본 정부는 한국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통역사를 봤습니다. 제대로 통역한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요. 통역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동맹국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협력 관계죠. 왜 갑자기 한국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최근 영내 정세를 보면 한국 움직임이 흥미롭더군요. 저는 그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흥미롭다고요? 무슨 뜻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까? 하지만 리웨이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소를 지었죠. 애매한 미소였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다음 의제로 넘어가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경제 협력 부분이 남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국을 왜 물었을까요? 뭔가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냥 궁금해서였을까요? 경제 협력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무역 확대, 투자 유치, 관광 증진,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죠. 저는 대화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아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한국이 뭘 했길래요? 리웨이는 내내 차분했습니다. 목소리 톤도 일정했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질문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리웨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여전히 차가웠어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건물을 나와 차에 탔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죠. 차창 밖으로 베이징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사람들. 오후 햇살이 건물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남겼습니다. 리웨이 질문 한국 인식, 의도 불명, 추가 확인 필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리웨이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저도 더 묻지 않았죠. 외교 대화는 그런 겁니다. 다 말하지 않아요.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수속을 밟았어요. 게이트 앞에서 커피를 사서 마셨습니다. 쓴맛이 강했죠. 머릿속으로 회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센카쿠 문제는 예상대로였어요. 북한 핵도 평행선이었죠. 경제 협력도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질문만 이상했습니다. 맥락이 없었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질문이었죠.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좌석이었어요. 이륙하고 구름 위로 올라갔죠.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리웨이는 왜 한국을 물었을까요? 중국이 한국한테 관심이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일본 반응을 떠보려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잡담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단서도 없었고 증거도 없었죠. 그냥 질문 하나만 남았어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녁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죠.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리웨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질문을 던질 때 표정이요.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짜 궁금해서 물은 거였죠.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보고서를 쓰는 거였습니다. 베이징 회의 결과 요약이었어요. 센카쿠 문제 논의, 북한 핵 입장 확인, 경제 협력 방안 논의, 양측 입장 차이 지속. 한국 관련 질문은 쓰지 않았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대화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고
후속 논의도 없었죠.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사이토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한국 조선사 수주 관련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저는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사 수주요? 그건 산업 뉴스잖아요. 제 업무 범위가 아니었죠. 안보나 외교 이슈도 아니었어요. 삭제는 안 했지만 나중에 보기로 표시만 해뒀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갔어요. 동료 몇 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국방부 연락관도 있었고 경제부처 파견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베이징 어땠어? 한 명이 물었습니다. 평범했어. 저는 답했습니다. 별로 새로운 건 없었어. 센카쿠 문제는 여전하고 북한 핵도 평행선이고 중국 쪽이 뭐라던가. 다른 동료가 물었어요. 똑같지 뭐.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센카쿠는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경제 협력하자고 하고 매번 하는 얘기야. 그날 오후 마이클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베이징 회의 간단 브리핑이었어요. 특이사항 없다고 적었죠. 한국 질문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간 대화라고 생각했거든요. 워싱턴까지 보고할 필요는 없어 보였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전철을 탔어요. 창밖으로 도쿄 야경이 보였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빌딩마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중국 관련 기사를 검색했어요. 북극 항로 개발 가속화, 러시아와 협력 강화, 물류 인프라 투자 확대. 한국 관련 기사는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리웨이 질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일본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왜 물었을까요? 무슨 의도였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냥 외교적 대화였을 뿐이죠. 별 의미 없었습니다. 리웨이도 그냥 호기심에 물었을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국내 정치 얘기였어요. 총리 지지율, 야당 공세, 예산안 처리. 한국 관련 보도는 없었죠.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며칠 후면 리웨이 질문도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될 거라고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사이토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손에 파일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봐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사이토가 말했어요. 긴급한 건 아닌데 중요합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회의 시작까지 1시간 남았죠. 시간은 있었어요.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관련입니다. 사이토가 답했어요. 중국과의 물류 협력 문서를 입수했어요. 공개 자료는 아니고 베이징 소식통한테서 나온 겁니다. 저는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사이토가 제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파일을 펼쳐서 제 쪽으로 밀었죠. 표지에 비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한국해양수산부 내부 검토안이었습니다. 북극 항로 활용 방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2달 전 자료였죠. 페이지가 20장쯤 됐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항로 개척, 쇄빙선 확보, 물류 거점 구축, 협력 대상국 검토.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실행 계획이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중국이라는 글자가 여러 번 나왔어요. 협력 우선 대상국으로 표시돼 있었죠. 두 번째 문서는 중국 상무부 회의록이었습니다. 한국 측 제안 검토라는 항목이 있었죠. 항만 연계, 화물 처리, 공동 투자, 구체적인 숫자도 나와 있었어요. 투자 규모, 예상 물동량, 예상 수익률, 전부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고 사이토를 봤습니다. 이게 확인된 건가? 소식통이 신뢰할 만합니다. 사이토가 답했어요. 중국 상무부 실무진이에요. 직접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한테서 여러 번 정보를 받았는데 한 번도 틀린 적 없었어요. 언제 회의가 있었는데? 1달 전입니다. 사이토가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비공개로 열렸어요. 한국 측에서 통상교섭본부 국장급이 참석했대요. 중국 쪽에서는 상무부 부부장이 나왔고요. 고위급이었죠. 저는 다시 문서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투자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수십억 달러 단위였죠. 이 정도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 협의가 아니었습니다. 진지한 논의였어요.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였죠. 중국 반응은 어땠대? 제가 물었습니다. 적극적이었답니다. 사이토가 답했어요. 보통은 한국 제안에 신중하게 반응하잖아요. 시간을 끌고 조건을 따지고요. 근데 이번엔 달랐대요. 빨리 진행하자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회의 중에 구체적인 일정까지 논의했대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중국이 적극적이라고요? 그건 이상했어요. 베이징은 늘 여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상대가 급하게 굴게 만드는 게
그쪽 전술이었죠. 시간을 끌면서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엔 자기들이 서두른다는 겁니까? 논리에 안 맞았어요. 중국은 한국을 분리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이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한 것처럼 보여요. 회의록을 보면 일본은 언급도 안 됐어요. 한국만 집중적으로 논의했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착각이야. 한국은 미국 카드야. 독자 행동 못해. 서울이 중국이랑 뭘 하려면 워싱턴 승인이 필요하거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 규모면요? 사이토가 문서를 가리켰어요. 워싱턴 모르고는 못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투자면 미국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워싱턴이 알고 있다는 거지. 저는 답했습니다. 미국이 허락했으니까 한국이 움직이는 거야. 구조가 그래. 한국은 선택하지 않아. 선택당하는 위치야. 미국 전략의 일부인 거지. 정말 그럴까요? 사이토가 물었어요. 중국 쪽 문서를 보면 한국이 먼저 제안한 것처럼 나오는데요. 능동적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다시 문서를 펼쳤습니다. 해당 부분을 찾아봤어요. 한국 측 제안이라고 적혀 있었죠. 한국통상교섭본부가 먼저 접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미국이 시켰을 수도 있잖아요. 워싱턴이 한국을 통해 중국을 접근하는 거죠. 간접 전략이에요. 직접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동맹국을 쓰는 거야. 그럼 왜 일본한테는 알리지 않았을까요? 사이토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인데요. 미일 협력이 핵심인데 일본은 빠져 있어요. 필요 없으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경제 협력이야. 안보 이슈가 아니거든.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거야. 미국이 판단할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야. 사이토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납득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눈빛이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죠. 저는 파일을 닫아서 그쪽으로 밀었습니다. 계속 지켜보긴 해.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한국은 실행력이 없어. 계획 세우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건 다르거든. 중국도 알 거야. 그래서 적극적인 척하는 거지. 어차피 안 될 거 아니까. 실행력이 없다고요? 사이토가 되물었어요. 없지.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조선 강국이긴 해. 배는 잘 만들어. 근데 북극 항로는 다른 문제야. 쇠빙선도 필요하고 경험도 있어야 하고 자본도 엄청 들어가. 한국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술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어. 중국 지원을 받으면요? 사이토가 물었어요. 그럼 중국 프로젝트가 되는 거지.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가 아니고. 그럼 의미 없어. 중국은 한국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국 항만이 필요한 거야. 지리적 이점만 쓰려는 거지. 실질적인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야. 사이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뭔가 석연찮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회의 시작까지 20분 남았죠. 슬슬 준비해야 했어요. 이제 가봐. 제가 말했습니다. 자료는 참고할게. 근데 총리 보고는 안 올릴 거야. 왜요? 사이토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죠. 중요하지 않아서.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실행 단계까지 못 가. 계획만 요란한 거야. 총리님 시간 낭비하게 만들 필요 없어. 실제로 움직이면 그때 보고해도 늦지 않아. 근데 이미 회의까지 했는데요. 사이토가 반박했어요. 중국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고요. 회의했다고 다 실행되나? 저는 말했습니다. 계획 단계야.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 확정되면 그때 보고하면 돼. 지금은 시기상조야. 사이토가 일어섰습니다.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진행 상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이토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메모를 봤어요. 아까 적어둔 거였죠. 한국 물류 협력, 중국 적극 반응, 총리 보고 제외. 마지막 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제 판단이었어요. 한국은 실행력이 없다. 총리 보고 제외. 이 결정이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일상적인 업무 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내는 거였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파일을 챙겼어요. 회의실로 향했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사이토는 너무 진지해요. 모든 정보를 다 중요하게 봐요. 경험이 쌓이면 알게 될 겁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요. 한국은 변수예요. 구조 안의 일부죠. 독자 행동은 못합니다. 그게 제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저는 길을 끊었습니다. 총리한테 보고하지 않기로 한 거였죠. 정보가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결정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차단한 겁니다.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 거였죠. 나중에 돌아보면 이 순간이 결정적이었어요. 이 결정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사이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석연찮아하던 표정이요. 하지만 저는 제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경험의 차이였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적인 업무가 이어졌어요. 러시아 문제, 중동 정세, 미국 협의, 한국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다나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나카는 일본 해운기업 부회장이에요. 미쓰이 OSK 라인의 고위 임원이죠. 저랑은 대학 선배였어요. 가끔 술자리를 갖곤 했습니다. 오늘 저녁 어때? 그가 물었어요. 괜찮아. 저는 답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긴자에 조용한 곳 있어.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8시에 보자. 퇴근하고 긴자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새 정거장을 갔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죠. 네온사인이 화려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작은 이자카야였어요. 골목 안쪽에 있었죠. 간판도 작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다나카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구석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이야. 그가 손을 들었어요. 앉았습니다. 저는 그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죠. 맥주 2잔이 나왔어요. 건배를 했습니다. 거품이 입술에 닿았죠. 요즘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바빠. 다나카가 답했어요. 물동량이 늘어서 정신없어. 좋은 거 아냐? 그렇긴 한데.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한 흐름이 있어. 이상한 흐름. 한국 조선소가 북극 얘기를 합니다. 다나카가 말했어요. 우리 회사랑 거래하는 곳인데 최근에 자꾸 북극 항로 운항 문의를 하더라고. 보험이랑 안전 기준 같은 거요. 저는 맥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북극 항로라고요? 그쪽 관심 있었어? 전에는 없었어. 다나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갑자기 구체적으로 물어봐. 쇠빙 등급이 어떻고 보험료가 얼마고. 실무적인 질문이야.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 언제부터 그랬는데? 한두 달 전부터. 다나카가 답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근데 요즘 빈도가 늘었어. 여러 회사에서 동시에 물어보더라고. 뭔가 조율된 것 같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두 달 전이요? 그게 정확히 사이토가 보여준 문서 시점이었어요. 한국이 중국과 회의한 때랑 겹쳤죠. 구체적으로 뭘 물어봤는데 항로 안전성이요. 다나카가 설명했어요. 겨울철 운항 가는 기간, 쇠빙선 에스코트 필요 여부, 비상 대피 항구 위치, 실제로 배를 띄울 사람이 묻는 질문들이야. 이론이 아니라 실무였어. 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정말 준비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냥 검토 단계일까요? 모르겠어. 다나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근데 느낌이 심상찮아. 그냥 탐색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물어봐. 실행 전 단계 같아. 안주가 나왔습니다. 야키토리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죠. 저는 하나를 집어먹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중국은 관련 없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쪽도 북극 항로 추진하잖아. 중국도 움직여.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중국은 러시아랑 주로 얘기해. 한국은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 물론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지.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따로 움직인다고요? 그럼 한국이 독자적으로 뭔가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과 협력하되 별도 트랙으로 가는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운송업체니까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 화물만 실으면 되거든. 근데 한국 쪽 움직임이 빨라. 생각보다 훨씬 빨라.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회사 얘기, 업계 동향, 개인 근황. 1시간쯤 지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긴자거리가 여전히 밝았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조심해.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북극 쪽 뭔가 움직이고 있어. 우리 업계는 다들 느끼고 있어. 알았어. 저는 답했습니다. 정보 고마워. 헤어지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다나카 말이 맞다면 한국은 정말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였어요. 단순 계획이 아니었죠. 집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북극 항로를 검색했어요. 최근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북극 개발 가속화, 중국 쇠빙선 건조, 물류시간 단축 효과, 한국 관련 기사도 몇 개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오래된 거였죠. 최근 움직임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정례 회의에 참석했는데 NSC 해양안보 담당이 북극 얘기를 꺼냈어요. 러시아가 북극 항로 사용료를 인하했답니다. 통행료를 낮춰서
물동량을 늘리려는 거였죠. 중국이 반응할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해양안보 담당이 답했어요. 중국은 북극 항로에 관심 많아요. 수에즈 운하 우회할 수 있거든요.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줄고요. 다른 나라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도 관심 있을 겁니다. 그가 답했어요. 조선 강국이니까 기회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실행력은 별로일 거예요. 자본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나카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조선소가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는 얘기요. 실무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이토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 북극 항로 관련 추가 정보 있어?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며칠 안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나카도 북극 얘기를 했어요. 회의에서도 북극이 나왔죠. 그리고 리웨이가 했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때는 맥락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리웨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한국이 북극 항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일본 반응을 떠본 걸까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추측일 뿐이었어요. 증거는 없었죠. 그날 밤 집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타임라인을 그려봤어요. 2달 전 한국 중국 회의, 한 달 전 다나카 회사문의 시작, 일주일 전 리웨이 질문, 오늘 다나카 정보, 선으로 연결해봤습니다.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까요? 한국은 늘 이것저것 검토해요. 실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리웨이한테서 이메일이 왔어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도쿄 방문 예정입니다. 시간 되시면 차나 한잔 하시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가 편하세요? 다음날 오후라는 답이 왔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국 호텔이었죠. 긴자에서 가까웠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어요. 라운지로 들어가니 리웨이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바깥 풍경이 보였죠. 오랜만입니다. 리웨이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베이징 때와 달랐죠.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어요. 커피 2잔을 시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도쿄는 자주 오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끔요. 리웨이가 답했어요. 업무차 들르는 정도죠. 이번엔 경제협력 관련 회의가 있었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한 모금 마셨죠. 쓴맛이 강했습니다. 리웨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는 여전히 바쁘네요. 그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항상 서두르는 것 같아요. 일본은 원래 그렇죠. 저는 답했습니다. 효율을 중시하니까요. 리웨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시선이 고정됐죠. 베이징에서 나눈 대화 기억하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 얘기요. 기억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그러셨죠? 그때 일본 입장이 궁금했어요.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요? 지금도 궁금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리웨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본은 한국을 주목하지 않는군요.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독립적인 행위자로 보지 않아요. 미국의 일부로 보죠.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리웨이는 제 반응을 시험하고 있었죠. 그건 현실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동맹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현실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리웨이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요?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구조가 허락하지 않아요. 리웨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였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죠. 최근 영내 물류 흐름이 흥미롭습니다. 그가 화제를 바꿨어요. 새로운 항로가 주목받고 있어요. 북극 쪽이요. 북극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북극 항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리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러시아가 개방하고 있고 우리도 관심이 많죠. 시간 단축 효과가 크거든요. 일본도 관심 있을 겁니다. 검토는 하고 있죠. 저는 답했습니다. 근데 실행은 쉽지 않아요. 투자 규모도 크고 리스크도 있고요. 그렇죠. 리웨이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중요합니다. 혼자는 어렵거든요. 중국은 러시아랑 협력하시겠죠? 제가 물었습니다. 러시아는 기본입니다. 리웨이가 답했어요. 하지만 다른 파트너도 필요해요. 기술력 있고 경험 많은 곳이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예를 들면 조선 강국 같은데요. 한국말입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리웨이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애매한 웃음이었죠. 한국은 경험이 없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북극 항로 운항 실적도 없고
쇠빙선도 부족하고요. 파트너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경험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축적되죠. 기술은 이미 있고요. 한국 조선소 기술력은 세계 최고잖아요. 그렇긴 하지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리웨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준비합니다. 질문이요? 무슨 질문 말입니까? 일본은 항상 질문합니다. 리웨이가 설명했어요. 가능한가? 안전한가? 수익성은 어떤가? 질문하고 검토하고 또 검토하죠. 신중한 겁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묻지 않아요. 그냥 준비해요. 조용히 움직이죠. 저는 리웨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겠죠. 리웨이가 답했습니다. 곧 알게 되실 테니까요.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일어서야겠어요. 다음 일정이 있거든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리웨이 손이 여전히 따뜻했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그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호텔 밖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도쿄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리웨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준비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국이 뭘 준비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왜 리웨이는 그걸 저한테 말한 걸까요?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정보 공유였을까요? 호텔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리웨이 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질문하지 않는다. 준비한다. 조용히 움직인다. 곧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것이다. 뭘 알게 된다는 걸까요? 사이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고 그가 받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한국 움직임 파악됐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정리 중입니다. 사이토가 답했어요. 근데 확실히 뭔가 있어요. 여러 소스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는데? 북극 관련이요. 사이토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하고 있대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모르겠지만 움직임이 빨라요. 빨리 정리해. 저는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가능해. 노력해보겠습니다. 사이토가 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퍼즐 조각이 흩어져 있는데 맞출 수가 없었죠. 다나카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고요. 사이토 보고가 있었어요. 한국과 중국이 회의했다고요. 리웨이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준비한다고요. 모두 한국 얘기였어요. 북극 얘기였죠. 하지만 연결이 안 됐습니다.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생각했어요. 리웨이는 왜 저한테 말했을까요? 중국 외교관이 일본 관리한테 정보를 주는 건 이상해요. 뭔가 의도가 있을 겁니다. 경고일까요? 아니면 반응을 보려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일본 국내 정치, 경제 지표, 날씨 예보, 한국 관련 보도는 없었습니다. 북극 관련 뉴스도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핸드폰을 들어 마이클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관련 움직임 있어? 북극 항로 쪽으로요. 답장이 1시간 후에 왔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왜? 그냥요. 저는 답했습니다.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특별한 건 없다고요? 워싱턴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 있는데 저한테 말 안 하는 걸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리웨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미소가요. 곧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사이토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긴장돼 있었죠. 정리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봐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요. 들어와. 저는 손짓했습니다. 사이토가 문을 닫고 제 책상 앞에 앉았어요. 파일을 펼쳐서 밀었죠. 첫 장에 큰 글씨가 보였습니다. 북극 항로 시험 운항 계획. 한국해양수산부와 중국 교통운수부 공동 추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표가 나왔어요. 다음 달 시범 운항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참여 선박 목록도 있었습니다. 한국 선박 3척. 중국 선박 2척. 구체적인 선명까지 나와 있었어요. 항로도 표시돼 있었습니다. 부산 출발, 블라디보스토크 경유, 북극해 통과, 노르웨이 도착. 세부 일정도 적혀 있었죠. 출항일, 경유지 도착일, 최종 도착 예정일 모두 확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확인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사이토가 답했어요. 두 곳에서 교차 확인했어요. 베이징 소식통하고 부산 해운업계 소스요. 다나카 회사도 연관돼 있어요. 다나카 회사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박 보험 일부를 담당한대요. 사이토가 설명했습니다. 직접 참여는 아니지만
보험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어요.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요. 저는 다시 문서를 봤습니다. 투자 규모가 나와 있었어요. 상당한 금액이었죠. 한국 정부 지원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건 민간 사업이 아니었어요. 정부 차원 프로젝트였죠. 워싱턴은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이토가 답했어요.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미국 쪽에서 언급이 없어요. 한국이 통보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통보를 안 했다고요? 이 규모로 미국 몰래 움직인다는 겁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럴 리 없어요.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이토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중국하고만 협의하고 있고요. 일본은 완전히 배제돼 있어요. 저는 문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참여국 목록이 있었어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없었습니다. 언급조차 없었죠. 협력 가능국이라는 항목도 있었는데 거기도 일본은 빠져 있었어요. 총리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사이토가 말했습니다. 이건 중요해요. 지역 물류 판도가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멈췄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실행될 거라고 생각해. 문서상으로는 확정됐습니다. 사이토가 답했어요. 일정도 잡혔고 예산도 배정됐어요. 선박도 지정됐고요. 하지만 실행은 다른 문제야. 저는 말했습니다. 계획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 한국은 경험이 없어. 북극 운항 실적이 전무해. 갑자기 시범 운항을 한다고? 무리야. 중국 지원이 있잖아요. 사이토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북극 항로는 위험해. 날씨 변수도 많고 안전 문제도 있고 한국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시도부터 성공한다고? 불가능해. 근데 준비는 하고 있어요. 사이토가 말했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됐어요. 준비하는 거랑 성공하는 건 달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실행력이 없어. 야심찬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실제로 완수하는 경우는 드물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총리 보고는요? 사이토가 물었습니다. 안 올려.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중요하지 않아서. 저는 답했습니다. 실패할 계획을 총리님께 보고할 필요 없어. 시간 낭비야. 실제로 시범 운항이 성공하면 그때 보고해도 늦지 않아. 근데 성공 안 할 거야. 사이토가 말을 잃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계속 모니터링은 해. 제가 말했습니다. 진행 상황 추적하고 만약 정말 운항이 임박하면 그때 다시 보고해. 근데 그럴 일 없을 거야. 중간에 무산될 거거든. 알겠습니다. 사이토가 일어섰습니다.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기록에 남길 겁니다. 제가 보고를 제안했고 거부당했다는 거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 사이토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방금 결정을 적었어요. 북극 항로 시험 운항건, 한국 주도, 총리 보고 제외, 사유 실행 가능성 낮음,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중국 물류협력 회의였어요. 그때도 저는 보고를 올리지 않았죠.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한 겁니다. 정보가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결정권자는 모릅니다. 판단할 기회조차 없어요. 제가 게이트를 닫은 거였죠. 두 번이나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실패할 거라고 믿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답은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끝까지 상대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독립적인 행위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미국 울타리 안의 변수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구조가 그렇다고 믿었으니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다나카였어요. 듣긴 들었어? 그가 물었습니다. 뭘요? 북극 시험 운항.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일부 참여하기로 했어. 보험 쪽으로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확정된 거예요? 거의요. 다나카가 답했습니다. 다음 달 출항 예정이래. 한국 쪽이 적극적이야. 준비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좋고 정말 할 것 같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 것 같아. 다나카가 확신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됐어. 지금 멈추기 어려워. 돈도 많이 들어갔고 인력도 투입됐어. 후진할 수 없는 지점을 넘은 거지.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하늘이 여전히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다나카 말이 맞다면 정말 실행될 수도 있어요. 한국이 정말 해낼 수도 있다는 거였죠. 그럼 제 판단이 틀린 겁니까? 아니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나카도 확신하는 건 아니야. 할 것 같다고 했지 성공한다고는 안 했어. 시도는 하겠지. 근데 성공은 못해. 경험 없는 첫 운항이 성공할 리 없어. 그날 오후 내내 불안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들 얘기가 귀에 안 들어왔죠. 머릿속으로는
계속 북극 항로 생각만 났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전철 안에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어요. 북극 항로 한국이라고 쳤죠.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작은 기사였어요. 한국 해운사 북극 항로 도전. 다음 달 시범 운항 예정. 댓글을 봤습니다. 사람들 반응이 엇갈렸어요.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회의적인 사람도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켜둔 채로 천장을 봤죠. 제가 옳은 결정을 한 걸까요? 총리께 보고하지 않은 게 맞았을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진 상태였어요. 돌이킬 수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다나카였습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쯤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렸고 그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다나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나야. 저는 말했습니다. 요즘 어때? 바빠. 그가 짧게 답했습니다. 북극 거는 어떻게 돼가? 제가 물었습니다. 진행 중이야. 다나카가 답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평소라면 세부 사항을 얘기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진행되는데?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미안한데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회사 방침이거든. NDA 때문에 조심해야 해. 알았어.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다나카가 저한테 비밀을 지킨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근데 갑자기 입을 다물었죠. NDA라고요? 무슨 계약을 했길래요? 사이토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자주 찾아와서 보고했는데 며칠째 안 보였어요.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오라고 했죠. 사이토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북극 건 추적하고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사이토가 답했어요. 뭐 새로운 거 있어? 있습니다. 그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게 뭔데? 제가 재촉했습니다. 사이토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위성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부산항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대형 화물선 3척이 특별 도킹 구역에 정박해 있대요. 그게 북극 운항 예정 선박들이에요. 확실해? 확실합니다. 사이토가 답했습니다. 선명까지 확인했어요. 문서에 나온 그 배들 맞아요. 지금 최종 점검 중이래요.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선박 확인, 최종 점검 중, 출항 임박. 다른 건?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 측 준비도 완료됐대요. 사이토가 말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선박 2척이 이미 북상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선박이랑 합류할 예정이래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정말 하는 거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사이토가 답했습니다. 더 이상 계획 단계가 아니에요. 실행 단계예요. 워싱턴은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이토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 측 반응이 없어요. 아무 언급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마이클도 모른다는 얘기였죠. 한국이 정말 미국한테 통보 안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제 보고하시겠습니까? 사이토가 물었습니다. 총리님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실제 출항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출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이토가 말했습니다. 그때 보고하면 너무 늦어요. 알아. 저는 답했습니다. 근데 아직 변수가 있어. 날씨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마지막 순간에 취소될 수도 있어. 사이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봤어요. 실망한 표정이었죠. 나가봐. 제가 말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어. 사이토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조용해졌죠. 저는 책상 위 전화기를 봤습니다. 마이클한테 전화해야 할까요? 워싱턴에 알려야 할까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한국이 북극 운항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미국 몰래요? 마이클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이제 말하냐고 물을 겁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하겠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리웨이한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만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본문은 비어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도 없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메일을 보낸 걸까요? 답장을 써야 할까요? 그냥 놔뒀습니다. 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또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제목만 있었어요. 곧 흥미로운 일이 있을 겁니다. 본문은 역시 비어 있었죠. 저는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리웨이가 뭔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한국 북극 운항을 말하는 거였죠.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암시를 보내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동료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처럼 앉아서 식사를 했죠. 요즘 북극 쪽 어떻게 돼가? 누군가 물었습니다. 러시아가 항로 개방한다
있다던데요. 중국이 적극적이죠. 다른 동료가 답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동료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은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요. 조용하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저 했어요.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언론 보도도 거의 없었어요. 정부 발표도 없었죠.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리웨이 말이 맞았어요. 그들은 질문하지 않는다. 준비한다. 사무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어요. 뉴스를 검색했죠. 북극 항로를 쳤습니다. 러시아 기사가 나왔어요. 중국 기사도 있었죠. 한국 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해운사 북극 도전. 조용한 준비. 클릭해서 읽었습니다. 짧은 기사였어요. 한국 해운사가 북극 항로 시험 운항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구체적인 일정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관계자 인터뷰도 없었어요.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적혀 있었죠. 저는 기사를 닫았습니다. 정말 조용하게 하고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언론 노출을 피하는 것 같았죠. 왜일까요? 실패했을 때 망신당하지 않으려고요? 아니면 성공할 때까지 숨기려는 걸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받았습니다. 잘 지내?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잘 지내. 저는 답했습니다. 최근에 특이한 거 없어? 그가 물었어요. 없는데.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냥.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영내 정세가 조용해서 물어본 거야.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이상하잖아. 맞아. 저는 동의했습니다. 한국 쪽은 어때?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평범해. 저는 답했습니다. 별일 없어. 그래.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우리 쪽도 마찬가지야. 뭔가 있으면 알려줘.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이클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맹국 파트너한테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서? 아니면 제 판단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쿄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다나카도 말을 줄였어요. 사이토도 거리를 뒀죠. 리웨이는 암시만 보냈어요. 마이클은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왜 모두 동시에 조용해진 걸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북극 항로 한국 중국이라고 쳤어요. 새로운 기사는 없었죠. 며칠 전 기사만 나왔습니다. 사이토가 준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출항 예정일을 확인했어요. 일주일 후였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질문을 적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왜 한국을 선택했나?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인가? 무엇이 달랐나?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이 질문들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리웨이가 베이징에서 던진 질문이었죠. 일본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때 저는 가볍게 넘겼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핵심 질문이었던 겁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아니라요. 왜일까요? 저는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일본은 기술이 있어요. 자본도 있고 경험도 있죠. 북극 항로를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중국은 일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택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전화를 들어 사이토한테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고 그가 받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사무실로 와. 제가 말했습니다. 자료 가지고 와. 북극 관련 전부. 10분 후 사이토가 왔습니다.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책상에 앉았죠. 중국은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사이토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실행력 아닐까요? 한국은 빨라요. 결정도 빠르고 실행도 빨라요. 일본은 신중하죠. 검토하고 또 검토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봐. 한국은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사이토가 말을 이었습니다. 배를 빨리 만들고 잘 만들어요. 중국이 필요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빠른 실행이요. 그리고요. 정치적 부담이 적어요. 사이토가 덧붙였습니다. 일본이랑 협력하면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해요. 센카쿠 문제도 있고 역사 문제도 있고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미국 동맹국이긴 하지만 중국이랑 경제 협력 많이 해요. 덜 민감하죠. 저는 사이토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실행력, 기술력, 정치적 유연성 3가지였어요. 모두 한국이 가진 장점이었죠. 일본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선택받지 못했을까?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사이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한국을 상대로 보지 않았잖아요. 저는 사이토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또렷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한국을 독립행위자로 안 봤어요. 사이토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 울타리 안에 있다고 생각했죠. 독자 행동 못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한국 접근할 때도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이토 말이 맞았어요. 정확히 제가 한 생각이었죠.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다. 구조 안의 일부다. 그게 제 전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모든 판단을 왜곡시켰던 겁니다. 중국은 달랐어요. 사이토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독립변수로 봤어요. 협상 가능한 파트너로 본 거죠. 그래서 접근했고 한국도 응답했어요. 우리가 보지 않는 사이에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중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요. 그리고 일본이 배제된 이유가요. 우리가 스스로 배제한 겁니다. 한국을 보지 않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워싱턴한테 알려야 합니다. 사이토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들어 마이클한테 걸었어요. 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음성 메시지가 나왔죠. 저는 끊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안 받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마이클은 항상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무 시간이었고 긴급 라인이었어요. 왜 안 받는 걸까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긴급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본문에는 간단히 적었죠. 한국 북극 항로권 통화 필요 즉시 연락 바람 전송했습니다. 답장을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죠. 2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 안에 답했을 텐데요. 사이토가 여전히 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답 안 오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됐습니다. 마이클한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관에 전화했어요. NSC 연락관을 바꿔달라고 했죠. 연결됐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한국 북극 항로권으로 마이클한테 연락해야 한다고요. 연락관이 답했습니다. 마이클 씨는 지금 통화 불가능한 상태예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의 중이래요. 연락관이 말했습니다. 고위급 회의요. 오늘 하루 종일 스케줄 차 있대요. 무슨 회의인데요? 모르겠어요. 연락관이 답했습니다. 기밀 사항이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이토를 봤어요. 마이클이 회의 중이래. 제가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이요. 무슨 회의일까요? 사이토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이상해. 바로 지금이잖아. 한국 출항 일주일 전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있었어요.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이 갑자기 연락 두절된 것, 고위급 회의가 잡힌 것, 한국 출항이 임박한 것, 우연일까요? 아니면 연관이 있을까요? 그날 저녁까지 마이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없었어요.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죠. 그러다 나흘째 되는 날 마이클한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짧았어요. 미안, 바빴어. 한국 거는 우리도 보고 있어. 걱정 마.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국 거는 우리도 보고 있어. 우리도요? 그럼 워싱턴이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인가요? 언제부터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구체적으로 뭘 알고 있는 거야? 답이 왔습니다. 전화로 얘기하자. 내일 통화 가능해? 가능해. 저는 답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마이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바로 받았어요. 미안해. 마이클이 먼저 말했습니다. 정신없었어. 한국 건 언제부터 알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한 달쯤 됐어. 마이클이 답했습니다. 한 달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기밀이었어.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공유 범위가 제한됐었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곧 공개될 거거든. 뭐가 공개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북극 항로 시험 운항. 마이클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한국이 통보했거든. 비공식적으로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워싱턴이 알고 있었다고요? 처음부터요? 우린 한국을 막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그 문장에 무게가 실렸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린 한국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의 의미가 천천히 이해됐죠. 워싱턴은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중국과 협력한다는 걸요. 북극 항로를 추진한다는 걸요. 그리고 막지 않았습니다. 허락한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방관한 겁니다. 의도적으로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워싱턴이 알고 있었다면요? 그럼 한국은
미국 승인하에 움직인 걸까요? 아니면 미국이 모른 척한 걸까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중국과 협력했어요. 미국 울타리를 벗어난 겁니다. 제 전제가 완전히 무너졌죠. 한국은 미국 카드가 아니었어요. 독립 변수였던 겁니다. 사이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무실로 와.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이토가 5분 만에 왔습니다. 뭔가 급한 표정이었어요. 워싱턴이 알고 있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이 통보했대. 정말요? 사이토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이 승인한 건가요? 승인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묵인이지. 방관한 거야. 한국이 뭘 하든 개입하지 않기로 한 거야. 왜요? 사이토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일본은 계산 받기라는 거야. 우리한테는 알리지도 않았어. 동맹인데요. 사이토가 말했습니다. 미일 동맹이 핵심인데 일본은 빠져 있어요. 바로 그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 워싱턴도 한국도 중국도 모두 일본 없이 진행했어.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타임라인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죠. 2달 전 한국 중국 회의, 1달 전 한국 워싱턴 비공식 통보, 일주일 전 출항 준비 확정, 그리고 지금 일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선으로 연결해봤어요. 패턴이 명확했죠. 한국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중국과 협상하고 미국과 조율하고 독자적으로 실행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완전히 배제돼 있었죠. 워싱턴에 가야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해. 언제요? 사이토가 물었습니다. 내일. 저는 답했습니다. 당장 비행기 알아봐. 그날 저녁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하네다 출발이었어요. 집에 가서 짐을 쌌죠. 간단하게 이틀치만 챙겼습니다. 밤에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죠. 도쿄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12시간을 날아갔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녁이었어요. 호텔로 가서 짐을 풀었죠. 마이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했어. 내일 만날 수 있어?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오전 10시 우리 사무실로 와. 다음날 아침 NSC 건물로 갔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이클 사무실은 3층에 있었죠.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마이클이 책상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오랜만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앉아.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씩 마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한국 얘기하러 왔지? 마이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알고 싶은데? 전부. 저는 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는지, 왜 일본한테 안 알렸는지, 미국 입장이 뭔지. 마이클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1달 전부터 알았어.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비공식 채널로 통보했어. 북극 항로 중국이랑 같이 한다고. 시험 운항할 거라고. 미국 반응은? 제가 물었습니다.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어. 마이클이 답했습니다. 경제 협력이잖아. 안보 위협은 아니고. 한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봤어. 일본한테는 왜 안 알렸어?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인데. 마이클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어요. 필요 없다고 봤어. 필요 없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일 협력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인데 필요 없어. 이건 다른 문제야.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한국 주도 프로젝트거든. 일본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 끼어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저는 반박했습니다. 정보 공유 얘기야. 동맹국끼리 당연히 해야 할 거잖아.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그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알면 복잡해져. 반대할 게 뻔하거든. 중국이랑 협력한다는 것만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할 거야. 그럼 프로젝트 자체가 지연돼. 그래서 안 알린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게 하려고. 그렇다고 볼 수 있지. 마이클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빨라. 결정도 빠르고 실행도 빨라. 일본은 신중해. 검토하고 또 검토하잖아. 이번엔 속도가 중요했어.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미국은 의도적으로 일본을 배제한 겁니다. 한국이 빠르게 움직이도록 만들려고요. 일본이 끼어들면 늦어질 테니까요. 우린 한국을 막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다시 그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길을 열어줬어. 조용히. 일본 몰래. 저는 마이클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미안해 보이지도 않았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럼 일본은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역할은 뭔데? 동맹은 여전히 중요해. 마이클이 답했습니다. 근데 모든 프로젝트에
일본이 필요한 건 아니야. 이번엔 한국이 더 적합했어. 그게 전부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말이 맞았어요. 냉정하게 보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일본이 필요 없었다는 게요. 커피가 식었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만 났죠. 언제 출항해? 제가 물었습니다. 사흘 후. 마이클이 답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성공할 것 같아. 모르겠어. 마이클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자신 있어 보여. 준비 상태가 좋대.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물어볼 게 없었어요.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NSC 건물을 나왔습니다. 워싱턴 거리를 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카드가 아니었어요. 워싱턴도 그렇게 보지 않았죠. 독립적인 파트너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일본보다 유용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사이토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확인했어. 미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한국을 지원했어. 일본은 의도적으로 배제됐어. 곧 돌아갈게.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새벽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바로 갔어요. 집에 들르지도 않았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사이토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었죠. 오셨습니까? 그가 일어섰습니다. 뭘 보고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위성 자료요. 사이토가 답했습니다. 부산항 실시간 영상이에요. 저도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에 부산항이 보였어요. 부두에 큰 배 세 척이 정박해 있었죠. 확대된 영상이었습니다. 저 배들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사이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극 운항 예정 선박들이에요. 최종 점검 끝났대요. 모레 출항합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선체가 깨끗했어요. 갑판 위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작업복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크레인이 화물을 싣고 있었어요. 실제로 출항 준비 중이었습니다. 다른 자료는? 제가 물었습니다. 항로 계획서 입수했습니다. 사이토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지도가 나타났죠. 파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동해를 지나 블라디보스토크로 갔어요. 거기서 북상해서 베링 해협을 통과했죠. 북극해를 가로질러 노르웨이까지 이어졌습니다. 총거리는? 제가 물었습니다. 약 10,000km요. 사이토가 답했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31일이래요. 날씨 변수 감안하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위험 구간은? 북극해 전체요. 사이토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특히 이 구간이요. 그의 손가락이 캐나다 북쪽을 짚었죠. 유빙이 많대요. 쇄빙선 에스코트가 필수래요. 러시아가 지원하나? 그렇습니다. 사이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 쇄빙선 2척이 배정됐대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정말 출항하는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나카한테서도 연락 왔습니다. 사이토가 말했습니다. 보험 최종 승인됐대요. 모든 준비 완료됐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계획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겁니다. 총리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사이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요. 그래. 저는 답했습니다. 준비해. 오늘 오후에 보고하자. 사이토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도쿄 아침 하늘이 밝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오후 2시에 총리실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총리, NSC 국장, 외무성 차관, 경제산업성 차관, 저와 사이토도 참석했죠. 발표를 시작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극 항로 진출에 관한 건입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항로가 표시돼 있었어요. 한국은 중국과 협력하여 북극 항로 시험 운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모레 부산에서 출항 예정입니다. 총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언제부터 진행된 건가? 약 2달 전부터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비공개로 협의했고 최근 구체화됐습니다. 우리는 언제 알았나? 총리가 물었습니다. 한 달 전쯤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초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왜 보고하지 않았나? 총리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의 북극 운항 경험 부족과 기술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총리가 저를 봤어요. 표정을 알 수 없었죠. 미국은 아는가? 외무성 차관이 물었습니다. 압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 달 전 한국이 통보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요. 미국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알리지 않았나? 차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일본이 끼어들면 진행 속도가 느려질 거라
판단한 듯합니다. 총리가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정리하겠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협력해서 북극 항로를 추진했고 미국은 알고 묵인했고 일본만 몰랐다. 그리고 자네는 한 달 전에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 맞나?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단 착오였습니다. 사이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책임도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 보고를 제안했으나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앉게. 총리가 말했습니다. 사이토가 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총리가 물었습니다. 출항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모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를 철저히 했고 러시아 지원도 확보했습니다. 변수는 많지만 실패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총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입장은 외무성 차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대하기엔 이미 늦었고 지지를 표명하기엔 우리가 배제됐습니다. 침묵이 최선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 무거운 표정으로 나갔어요. 저와 사이토만 남았죠. 총리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이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왜 한국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이토를 봤어요. 그가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죠. 베이징에서 리웨이가 물었잖아요. 사이토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어떻게 보냐고요. 그때 답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한국은 미국 울타리 아니라고요. 독자 행동 못한다고요. 그래서 계속 무시한 거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이토 말이 맞았어요. 처음부터 제 전제가 틀렸던 겁니다. 한국을 끝까지 상대로 보지 않았던 거였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켰어요. 부산항 실시간 영상이 여전히 켜져 있었죠. 배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출항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기다렸어요.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요. 제가 놓친 순간을요. 다음날 새벽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조용했죠.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부산항 실시간 영상이 떴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항구의 조명만 켜져 있었죠. 배들이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진하게요. 한 모금 마시고 화면을 계속 봤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밝아졌죠. 항구가 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부두에 모였죠. 배 세 척 모두에서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엔진을 가동한 거예요. 출항 준비가 시작된 겁니다. 사이토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시작됐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화면을 봤어요. 첫 번째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밧줄이 풀렸고 부두에서 떨어졌죠. 두 번째 배가 따라갔습니다. 세 번째도요. 배들이 일렬로 항구를 빠져나갔어요. 동해로 향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배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수평선으로 사라졌죠. 출항했습니다. 사이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빈 항구만 남았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다나카였어요. 봤어? 그가 물었습니다. 봤어. 저는 답했습니다. 정말 떠났네.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보험팀이 긴장하고 있어. 성공하길 바라고 있어. 성공할 것 같아?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다나카가 답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신감 있어 보였어. 철저하게 준비했대.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이토가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앞으로 한 달간 추적 계획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주요 경유지마다 위성으로 확인할 겁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베링 해협, 북극해 중앙, 노르웨이.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사이토와 단둘이 작은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안 보이는 곳이었죠. 물어볼 게 있습니다. 사이토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왜 한국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답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답을 알고 있었죠. 구조 때문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구조로 봐. 미국이 있고 동맹이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게 움직인다고 생각했어. 한국도요? 사이토가 물었습니다. 한국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미국 울타리 안에 있어.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동맹 관계야. 독자 행동을 할 수 없는 구조지.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어. 근데 틀렸잖아요. 사이토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움직였어요. 중국과 협력했고 미국은 묵인했고 일본은 배제됐어요. 구조가 생각과 달랐던 거죠. 맞아. 저는 인정했습니다. 내 전제가 틀렸어. 한국을 변수로 본 게 아니라 상수로 봤어.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 왜 그렇게 믿으셨어요? 오만이었어.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일본 중심으로 세상을 봤거든.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핵심이고 다른 나라들은 주변부라고 생각했어. 한국은 더 작은 나라니까
더 주변부라고 봤지. 사이토가 노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리웨이가 베이징에서 물었을 때요. 일본은 한국을 어떻게 보냐고요. 그때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동맹국이라고 답했지. 저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미국 중심의 협력 관계라고 했어. 근데 리웨이는 뭔가 다른 걸 물었던 거 아닐까요? 사이토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독립된 행위자로 보냐고 물은 거죠. 일본이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하냐고요. 저는 그 질문의 의미를 이제 알았습니다. 리웨이는 테스트한 거예요.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요. 그리고 제 답을 듣고 확신했겠죠.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안 본다고요. 그래서 일본을 배제해도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제 대답이 일본을 배제시킨 거였어요. 사이토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자료 드렸을 때도요. 한국 중국 물류협력회의요. 총리 보고 안 하셨잖아요. 왜요? 중요하지 않다고 봤어.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실행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계획만 세우고 실제론 못할 거라고 믿었어. 근데 했잖아요. 했어. 저는 인정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이토가 말했습니다. 북극 시험 운항 계획 드렸을 때요. 또 보고 안 하셨어요. 같은 이유였어.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이 해낼 리 없다고 생각했어. 경험도 없고 기술도 부족하다고 봤지.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어. 근데 출항했잖아요. 사이토가 말했습니다. 지금 북극으로 가고 있어요.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시도는 하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두 번이나 길을 끊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정보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았어. 총리님이 판단할 기회를 빼앗은 거야. 내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면서 일본을 눈멀게 만든 거지. 왜 그러셨어요? 사이토가 다시 물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어.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없이 뭔가 한다는 게요. 우리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게요. 중국이 우리 대신 한국을 선택한다는 게요. 자존심이었어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존심이었어. 일본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믿음이었지. 한국은 우리 뒤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 근데 현실은 달랐어. 한국은 앞서 나갔고 우리는 뒤처졌어. 사이토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뭘? 제가 물었습니다. 상대를 보는 법이요. 사이토가 답했습니다. 크기로 보지 말고 움직임으로 보는 거요. 고정된 구조로 보지 말고 변화하는 관계로 보는 거요. 저는 사이토를 봤습니다. 젊은 분석관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세상을 더 정확하게 보고 있었죠.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사이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 달 후면 알겠죠.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왜 한국을 보지 않았는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상대가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모든 걸 틀리게 만들었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렸어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한국을 보지 않았는가? 오만 때문이었다. 구조에 갇혀 변화를 보지 못했다. 상대를 끝까지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매일 추적했어요. 위성 자료로 배들의 위치를 확인했죠. 블라디보스토크를 지났습니다. 중국 선박 두 척과 합류했어요. 베링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러시아 쇄빙선이 앞장섰죠. 북극해 중앙을 가로질렀습니다. 유빙을 뚫고 나아갔어요. 사고는 없었습니다. 지연도 최소화됐죠. 한국 선박들은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최종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노르웨이 도착 예정이라고요. 오후 2시에 국회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외교안보위원회였어요. 북극 항로 대응 관련 질의였죠.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의원들이 반원형으로 앞에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죠.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야당 의원 한 명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극 항로 진출을 언제 알았습니까? 한 달 전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왜 즉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실행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의 경험 부족과 기술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습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노르웨이 도착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판단이 틀린 거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제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의원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놓쳤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어요. 한국을 끝까지 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독립적인 행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울타리 안의 변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오류였습니다.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의원이 질문했어요. 미국은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한 달 전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이 비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왜 일본한테는 알리지 않았습니까? 확인한 바로는 의도적 배제였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일본이 끼어들면 진행이 지연될 거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동맹국인데 배제당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북극 개발에서 일본은 어떤 위치입니까? 저는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했죠. 이번 프로젝트에서 일본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더 적합했습니다. 빠른 실행력과 조선 기술 때문입니다. 회장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의원들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죠. 위원장이 질서를 요청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여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저는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독립변수로 봐야 합니다. 중국도 그렇게 봤고 미국도 그렇게 봤습니다. 일본만 보지 못했습니다. 구조에 갇혀 변화를 놓쳤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의원이 물었습니다. 대화 채널을 열어야 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과 직접 협의해야 합니다. 미국 경유가 아니라요. 독립적인 파트너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다른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증인은 책임을 느낍니까? 느낍니다. 저는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정보를 차단했고 판단을 그르쳤습니다. 일본의 대응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모두 제 책임입니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사직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로 수석 보좌관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죠. 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원들이 저를 봤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질문을 쏟아냈죠.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건물을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죠.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차창 밖으로 도쿄 야경이 지나갔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이토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착했습니다. 사이토가 말했습니다. 한국 선박들이 노르웨이 항구에 입항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생했어.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계속 지켜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북극 항로를 완주한 거예요. 첫 시도에서요. 제가 불가능하다고 본 일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한국 북극 항로 성공이라는 자막이 떴어요. 화면에 노르웨이 항구가 보였습니다. 한국 선박이 입항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죠.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국이 북극 항로 시험 운항에 성공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으로 이뤄낸 쾌거입니다. 새로운 물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을 그냥 보고 있었어요. 한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펜을 들었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적이 아니다. 끝까지 상대가 아니라고 믿은 존재다. 중국의 전략도 아니었다. 한국의 성공도 아니었다. 나의 오만에 대한 이야기였다. 구조는 변한다. 상대는 움직인다.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일본은 한국을 보지 않았다. 그래서 배제당했다. 나는 한국을 끝까지 상대로 보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큰 실패였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내일부터 저는 수석 보좌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운 건 남을 겁니다. 끝까지 상대를 보지 않는 것. 그것이 외교에서 가장 위험한